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수도인, 행정수도인 세종시입니다. 미국으로 치면은 어디겠어요? 워싱턴 DC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세종시에 SBT가 둥지를 틀게 되었고, 그 SBT 안에 우리 애터미가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아마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상품들이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휴대폰 엊그제 여러분들 그 뉴스 들으셨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 선박 조선 어떻습니까? 세계 1위죠? 조선 수주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세계를 지금 누비고 있고 앞으로 아마 빅5, 빅3로 올라서리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석유화학,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석유화학 제품도 전 세계로 수조 원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원유를 갖다가 우리가 석유 이 화학 기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부가가치를 높여서 해외로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 중화학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제품도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손톱깎이 만드는 거 우스운 거 아닙니다. 그 굉장히 정밀공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금속공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크기로 봐서는요 세계 109번째입니다. 109번째인데 경제 규모는 세계 12등이에요. 그렇게 강대국으로 올라섰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안방 시장을 내주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에요. 현재 우리 시장이요 2조가 넘어요. 2조가 넘는데 2조 시장이 넘는 우리 국내 시장, 요것의 80%를 외국계 빅3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아까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기를 쳐서 그래요. 허풍을 쳐가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대구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그 대구 부산의 펀드에다 망한 사람을 상당히 만나봤어요. 근데 펀드 사기친 놈도 그놈도 나쁜 놈이지만은 거기 가입한 놈도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 당신은 그래서 그렇게 허풍치는데 몰랐느냐 그랬더니 아니 1억을 집어넣으면은 15번을 1,000만 원을 찍어준대요. 그러면 그게 이자가 50%인데 아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그건 허풍인데 그걸 몰랐냐 그랬더니 알았대. 근데 왜 했느냐 그랬더니 저놈이 사기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저 자식이 가지고 도망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것을 빼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놈이 빨라가지고 몽땅 들고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구청에 가서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놈이 나쁜 놈이야. 내가 보니까 지가 먼저 먹고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그 사기 펀드를 만든 놈이 먹고 도망간 거야. 그래서 10,000원짜리를 100만 원에 판다거나 1,000만 원짜리를 1억에 판다거나 그런 허풍을 치는 일확천금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패가 망신합니다. 이런 허풍에 정신들 차리세요. 정신을 빼놓고 있으니까 그래요. 어떤 회사 사장님이 중요한 자재 창고에 불이 났어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김 부장이 야 김 부장 119 전화번호가 몇 번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 부장이 사장님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셔야 됩니다. 제가 114에 알아보고 119 전화번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이 없으면은요 불을 못 꺼요. 그래. 지금 우리 상품, 우리 서비스업이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K-팝이 어떻게 세계를 누비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팝이 성공을 함으로써 K-팝 자체뿐만 아니고 뒤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고 상품이 들어가요.
제품이 들어가기 전에 문화가 먼저 들어갑니다. 문화. 따라서 애터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우선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국내 안방 시장을 외국계 기업에게 80%를 내주는 시장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그렇게 안 해줍니다. 우리가 나무 안방을 차지했으면 차지했지 엉뚱한 놈이 우리 안방에 들어와서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허풍만 치다가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학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밥을 주는 학문이 있고 빛을 주는 학문이 있습니다. 빛을 주는 학문은 종교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역사, 즉 문사철이 이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밥을 주는 학문은 공학이라든가 경제학이라든가 경영학, 즉 실용 학문이 밥을 주는 학문입니다. 대학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빛을 주는 학문을 안 하고 밥을 주는 학문만 하게 되면은 배부른 돼지가 돼요. 그러나 또 밥을 주는 학문을 하지 않고 빛을 주는 학문만 하게 되면은 그것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돼요. 가능하면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애터미에서는 빛을 주는 강의와 밥을 주는 강의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강의 수준은 대학 수준으로 하겠다. 늘 내가 경고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난 대학 안 나왔는데, 대학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나는 이 나이가 많은데, 그거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대학 수준으로 강의하지만은 교수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는 학생이 알아듣는 내용을 강의를 하는 게 교수입니다. 부교수는 지가 아는 것 다 강의하고, 조교수는 지가 아는 것 이상 강의하고, 전임 강사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을 강의하는 게 전임 강사 수준입니다. 저도 전임 강사 시절에 가장 강의를 열정적으로 한 것 같은데, 강의 끝나고 나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학 수준이 아니고 대학원 수준입니다. 지금 강의하는 건. 여기가 인생 대학원 아니에요. 대학원 수준이에요. 제가 모 대학에서 대학원 강의를 할 때도 전공은 전공 따로대로 하고 인생 강의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수준이죠. 성공하는 것의 요체는요. 요체는 뭐냐? 어떤 도시국가의 청년이 일자리도 없고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왕을 찾아갔어. 임금님, 저에게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 좋다, 가르쳐 주마.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네가 충족시키면 가르쳐 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 목을 베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저에게 성공하는 비결만 가르쳐 주신다면 제가 임금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좋아. 컵에다가 포도주 한 잔을 가득 부어가지고 이 청년에게 주면서 이 포도주 컵을 가지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라. 그 대신 포도주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목을 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말 포도주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임금님한테 왔어요. 임금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시내 가보니까 어떻더냐? 너 술 먹고 싸우는 사람 봤냐? 못 봤습니다. 그 아가씨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많은데 봤냐? 못 봤습니다. 자동차 많이 다닌 거 봤냐? 못 봤습니다. 요게 흘리면 지금 목이 날아가는데 그거 볼 시간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미니스커트 입고 술 먹고 싸우고. 됐다. 그게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한눈 팔지 말고 네가 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면 그거 말고 성공의 비결은 없다. 이게 넘쳐도 괜찮으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아가씨 다 보고 술 먹고 싸운 놈 다 보고 그 정신이 집중이 안 되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리더들 많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3년 만에 소득이 2억 이상 된 사람입니다. 3년이에요. 3년.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야 이놈들 야 이거 허풍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펀드에서 비슷하다. 뭐 보니까 무슨 뭐 노래방 아줌마도 있고 무슨 뭐 비장 아줌마도 있고 뭐 초록 운전수도 있고 그런다는데 저 공갈 치는 거 아니냐? 공갈이 아닙니다.
그게 승수법칙이라고 하는 법칙 때문에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혼자는 도저히 안 됩니다.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데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같이. 이게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 기존의 사업자분들은 늘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구두쇠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봉급 주는 걸 매우 싫어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짜로 부려먹을까 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젊은 놈이 나타나가지고 사장님 저에게요 봉급을 조금만 주십시오. 어떻게? 오늘은 1원 주시고 내일은 2원 주시고 다음에는 4원 주시고 사흘 후에는 8원 주시고 가만히 영감탱이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3,000원이면 되겠거든. 3,000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승수의 법칙이에요. 자, 2의 1승은 얼마예요? 2원이죠. 예, 2의 0승은 얼마입니까? 1원이죠. 첫날은 1원 줬다. 그러면 2의 0승이에요. 그렇죠? 예, 이튿날은 2원 줬다. 2의 1승이에요. 3일째는 얼마입니까? 4원이에요. 이거 뭐 3일 지나도 4원밖에 안 된다. 자, 5일 지나 삼성은 이게 고작이야 8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한 3,000원이면 되겠네. 근데 기하급수라는 게 이건 기하급수거든요. 기하급수예요. 산술급수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더하기 빼기든 산술급수에는 굉장히 능한데요. 곱하기라고 하는 기하급수에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이게 30일이 되면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이 30일 되면 얼마나 되겠냐고 이게 5,000원? 예, 10억이 됩니다. 10억. 이게 10억이 돼요. 10억이. 10억이 된다고요. 이게 2의 10승까지 가도요. 2의 10승까지 가도 몇 푼 안 돼요. 2의 10승까지 가도 몇 푼 안 돼. 그런데 기하급수는 단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문자 그대로 승수적으로 커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더들이 그래 3년 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목소리로 같은 방향을 보고 원칙을 지키면서 같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 혼자 똑똑해서 나 혼자 돈 벌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어떤 도시국가 임금님이 공주님 생일이 돼가지고 내일 우리 공주 생일이니까 내가 안주 고기는 얼마든지 낼 테니까 저 뜰에 있는 큰 나무 술통에다가 백성들한테 가서 와서 포도주 한 병씩 저녁에 부어라. 내일 우리 하루 종일 마시고 놀자. 하루 종일 고기 먹으면서 놀자. 그래서 도시국가 시민들이 전부 저녁에 가서 큰 나무 술통에다가 포도주를 한 병씩 부었어요. 그 이튿날 잔치를 하려고 포도주 통 뚜껑을 열고 포도주를 맛보니까 그게 뭐예요? 맹물이었어요. 맹물. 다른 사람 다 포도주 갖다 붓는데 나만 몰래 맹물 갖다 부으면 누가 알겠나? 그래가지고 몽땅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전부 맹물을 부은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나만 어떻게 꼼수를 부리면 나만 이익 보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뒤지게 두드려 맞고 고기는 하나도 못 먹고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런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제목으로 한 게 식신생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밥을 먹이는 정신, 내가 누군가를 밥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재물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재물이 생긴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재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요건 명리학에서 쓰는 말입니다. 명리학. 다시 말하면 사주팔자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주학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주학을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서
또 무슨 뭐 신비주의 같은 것으로 해서 그렇지 원래는 통계학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잘 살고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잘 살더라. 그 얘기예요. 요즘 감옥에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 인상 좀 보세요. 인상 더럽지요. 인상이 그렇게 생겨가지고는 말년에 감옥에서 국가에서 주는 공 잡아먹게 생겨 있더라고. 전부 보니까. 그게 관상학이에요. 자, 남을 밥을 먹여서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저기 창업이념 보세요. 고객의 경영 목표, 고객의 성공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기업도요 고객의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로 내걸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고객 성공시킬 수가 없거든. 고객 뜯어먹어야지 어떻게 성공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고객 감동, 고객 졸도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고객을 속여가지고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경영 목표는 있지만은 고객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혹시 있으면 찾으면 제가 있다고 내가 나중에 공표를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고객의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애터미가 밥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다가 죄다 망한 게 우리 토종 네트워크 산업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밥 먹여 살린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남에게 베풀면 남도 나에게 베푼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고객들에게 국민들에게 싸고 좋은 물건을 베풀면 그 사람들도 베푼다. 이게 식신생재입니다. 남을 밥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돈이 벌린다.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조카, 우리 부모 잘 봉양하고 교육 잘 시키고 병원비 대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을 굳게 먹으면 돈이 생긴다. 부자가 된다. 이거. 저 사람이 지금 또 뭐 사주가 사팔자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이것을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그죠? 로버트 머튼 박사죠.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된다. 그거예요.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죠. 이걸 교육학자들과 사회심리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증명을 했어요. 이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수십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전부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월 1,000만 원 소득을 올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이거 하버드 대학 교수들입니다. 뭐 앉아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요 기업 성장하고 식신 생체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기업이 큰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옛날에 70년대 초에 전국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을 때 고급 공무원, 장교 그리고 이 기업의 회장들이 전부 새마을 연수원에 끌려가가지고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걸어가가지고 일주일씩 교육을 받았어요. 저도 그때 가가지고 저는 50대 가가지고 10일간 새마을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계급이 제일 높아가지고 학생장을 했어요. 그래 잘 알아.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70대 어르신이 어떤 목재 공장에 상무로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상무로 있었는데 새마을 본부에 교육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때 마침 이병철 회장님이 와 계셨어. 그래 통상은 그 학생장을 누가 하냐면 이 연세 많으신 분이 하고 또 총무는 또 제일 젊은 사람이 하죠. 근데 뭐 학생장은 그냥 있는 거고 총무가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총무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통상 밤 10시에 전부 소등을 하고 취침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자는데 이병철 회장님만 저쪽 구석에다 조그마한 불을 하나 켜놓고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더래. 책을 이만큼 사놓고 공부를 하고 계셔. 그래서 총무가
찾아가가지고 아니 회장님 돈도 벌 만큼 버신 분이 뭐 때문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책만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병철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 자네들은 자네 가족만 먹여 살리면 되지만은 나는 수십만 명을 먹여 살려야 돼. 내가 결심 한번 잘못하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 그러니 내가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자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이렇게 큰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기업은 죄다 망했어요. 죄다 망했어요. 그 이름을 거론하면 다 아는데 거론하지 맙시다. 그렇죠? 이 중에는 또 나도 그런데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나도 그랬는데. 자,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식신정신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우리 집이 제법 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어르신들이 할아버지가 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는요 웬 거지가 그렇게 많은지 거지 많았어요. 거지뿐만 아니고 탁발성들이 많았어요. 목탁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동냥화 돌아다니는 탁발성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 시절에 누구 하나 밥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넉넉한 사람이 없던 시대입니다. 1960년 70년대. 그런데 우리 할머니나 어른 집안 어른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면 반드시 쌀이든지 이 보리든지 콩이든지 반드시 줘요. 그렇죠? 그리고 식사 때에 거지가 오면은 그냥 땅바닥에다 밥을 안 줬습니다. 반드시 상을 차려가지고 따로 밥을 먹였어요. 우리 집안의 어른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대했어요. 밥을 먹이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2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동력이 우리 조상들이 전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다. 우리는 조상 덕에 이 정도 올라왔다. 우리 조상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누구에겐가 내가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베풀고 그 이상으로 내가 받는다. 이런 정신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소부재근 대부재천.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고 큰 부자는 하늘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다. 요건 다 인정을 해요. 그렇죠? 엉덩이 붙이고 있는 사람들은요 생기는 게 엉덩이에 땀띠밖에 생기는 게 없어요. 엉덩이를 떼고 돌아다니면 돈이 생기는데 붙이고 앉아서 컴퓨터에 동그라미 그리고 앉는 사람들은 얻을 게 땀띠밖에 없어요. 자, 부지런함은 작은 부자를 만듭니다. 그러면 큰 부자, 대부재천. 대부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가 보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제천. 여기 제천이요. 제천을 바로 식신정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있으면 천운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천운이 있다. 천운이 있다. 요게 세렌디피티입니다. 세렌디피티. 다시 말하면 우연한 행복, 발견이나 발명 또는 뜻밖의 행운, 뜻하지 않은 횡재 이런 건데 세렌디피티는 가만히 있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할 때 전광석가처럼 얻어지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고 큰 부자는 베풀면 된다. 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베풀면 같이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잘 되는 식당, 안 되는 식당. 저도 대구에 오래 있었는데 대구에 그 족발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장소가 좁은데 줄을 서야 먹어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돼. 그 집에 족발을 먹으려면은. 그 집이 족발이 잘 되니까 옆에 근사하게 이제 막 2층으로 인테리어를 화찰나게 해가지고 족발집이 여러 개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 장소가 좋고 넓은 데는 또 한 사람도 안 가. 거기만 계속 와요. 거기만. 그런데요. 가서 먹어보면 족발의 맛이 달라요. 맛이 다르다고. 역시 달라요. 커피가 그렇답니다. 이 커피 로스팅 해가지고 이렇게 이 커피점에 공급하는 그 회사 사장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엊그제 동아일보에 그게 나왔대. 우리나라 이 커피 지도를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얼마나 잘 사는가가 커피점이 몇 개 있는가로 정확히 일치해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강남. 그건 타의 추종을 부려. 아주 타의 추종을. 한 집에 가보세요. 한 건물에 몇 개씩 있어. 고급 커피점이 몇 개씩 있어요. 그 사장이 그래요. 커피집 10개 중에 8개 내지 9개는 망하고 1개 내지 2개가 성공한다. 당신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 가서 커피를 마셔보면 안다 그러더라고. 커피는 여기 커피점 하신 분 많겠지만은 온도라든가 커피의 원두라든가 습도 그날의 무엇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이랍니다. 그런데 그 노하우 그리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손님들은 금방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뭐 때문에 맛이 없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 맛이 없다 이거지. 자, 잘 되는 식당과 안 되는 식당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애기 철학과 젖소 철학이에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 우리는 오감으로 눈으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시각. 귀로 듣는 걸 청각. 코로 맡는 걸 후각. 입으로 맛보는 걸 미각. 이게 오감이에요. 네? 이게 오감이에요. 육감은 뭐냐면 제 6번째 감각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감각인데 그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에요. 이 사람 참 마음씨 좋게 생겼는데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말은 아주 번지르르게 하는데 이 새끼 사기꾼이로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게 제 육감이에요. 6번째 감각이라 그 말이에요. 설명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누구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놈이 지금 사기를 치는 건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이놈이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이놈 나쁜 놈이로구나. 이 사람 괜찮은데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걸 육감이에요. 6번째 감각이에요. 예를 들면 그 소녀시대의 티파니가 좋냐 안 그러면 코미디하는 누구누구 뚱뚱한 그 아가씨가 좋냐 더 이쁘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소녀시대 티파니가 더 이쁜데? 야 임마 너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임마.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걸. 뭐 코의 높이 눈의 뭐 넓이 그걸 되냔 말이야. 딱 느끼는 게 있어요. 육감적으로. 그렇듯이 바로 성공의 비결은 거기에 있다. 미국의 경영학자가 연구한 걸 보면은 세일즈의 성공 확률의 80%를 첫인상이 결정한답니다. 첫인상이 결정을 해요. 나머지 10%가 그 사람의 언변이 영향을 준답니다. 언변. 나머지 10%는 회사의 인지도라든가 제품이라 이런 것이 결정이 되니까 첫인상이 어떤데 다시 말하면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 통계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육감적으로 느끼는 것에 의해서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자, 애기 철학과 젖소 철학입니다. 요즘 리더십과 동기유발, 모티베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시중에 리더십과 모티베이션에 대한 책이 널려 있어요. 찾아보면 무지무지 많아요. 무지무지 많은데 한결같이 뭐냐 하면 젖소 철학입니다. 어떻게 사원들을 쥐어짜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어서 돈벌이를 잘하게 할 것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젖소 철학입니다. 젖소를 잘 먹여서 잘 돌보고 키우는 것은 그 자식이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젖을 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젖소 철학이에요. 애기를 젖 먹여서 잘 키우는 것은 이놈을 잘 키워가지고 내가 이익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애기를 잘 돌보고 잘 키우고 좋은 젖을 먹이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젖소를 잘 먹이고 잘 돌보고 잘 키우는 것은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적 행동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원들은 자기 CEO가 자기 또는 상사가 젖소 철학을 구사하는지 애기 철학을 구사하는지를 육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를 쥐어짜는구나 그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우리의 미래 성공을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렇게 금방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젖소 철학인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쪽에 있던 고객의 성공처럼 사업을 하더라도 이걸 애터미 제품을 쓰고 여기에서 시스템에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좋고 당신도 좋다.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즉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를 하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진정으로 나에게도 이익이 되네 라고 느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애기 철학이에요. 이거 요놈 잘 키워가지고 내가 좀 돈 좀 벌어야지.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놈들 잘 키워가지고 저 좀 많이 짜야지.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단으로. 요건 목적 자체고요. 요건 수단이에요. 목적과 수단이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요것도 젖소 철학이 아니고 애기 철학입니다. 돼지가 무슨 돼지 새끼한테 뭐 후에 무슨 보답받으려고 이렇게 젖먹이겠어요? 젖먹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지금 젖먹이 키우는 거 이거 젖 잘 먹여서 이놈 새끼들 나중에 내가 좀 부려먹어야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고객을 성공시키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그게 식신생재입니다. 애기 철학은 밥을 먹이는 정신이고 바로 젖소 철학은 사료를 먹이는 정신이에요. 저도 가끔은 우리 마누라가 친정에 가서 혼자 라면 삶아 먹는데 처음에는 무지무지 맛있어요. 혼자 라면 삶아 먹으니까 뭐 놈이 간섭한 놈도 없고 그냥 삶아 먹고 어디다가 처박아 놓으면 나중에 와서 씻겠지 하고 근데 하루 정도 삶아 먹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나중에는 물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에 식당으로 가거든요. 밥을 먹어요. 그러면 맛있는데 하루 먹고 나면 또 질려요. 그렇듯이 그러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나 아내가 지어준 밥은 평생을 먹어도 물리지가 않아. 평생을 먹어도. 그것이 밥이기 때문에 그래. 사료가 아니에요. 요 남편을 요놈을 먹여가지고 좀 부려 먹어야지. 그런 의도가 별로 없어요. 엄마가 아들한테 딸한테 밥 지어주면서 이놈 새끼들 밥 먹여 잘 캐가지고 내가 덕을 좀 봐야지.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밥을 잘 먹이고 건강하게 크는 게 그 자체가 목적이지 다음에 뭘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밥이에요. 사료는 그게 아니고 이놈의 자식들 잘 먹여가지고 내가 돈벌이를 좀 해야지. 그 식당이 그거거든. 식당이. 그런데 잘 되는 식당은 그 정신, 밥을 먹이는 정신이 강한 식당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손님이 많아 재료가 떨어지면 안 하잖아요. 나쁜 것은 안 먹여요. 그런 식당은 잘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애터미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뭘 하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내가 밥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하면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재물이 생긴다. 부자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보다 감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까지는 매우 이성적인 존재로 파악을 했는데 감성이 앞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감성이 무지무지 앞서요. 그래서 수식어가 많고 형용사가 많습니다. 그건 굉장한 장점입니다. K-팝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도 감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구 사람들 같으면 이성이 강해봐요. 이성이 강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아가씨들을 말이지 그렇게 어린 아가씨들을 7년간 훈련을 어떻게 시킵니까? 서구 같으면 아마 고소하고 난리 법석을 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감성적으로 신바람이 나면은 얻는 것 없어도 같이 해. 같이 해요. 감성이 매우 강해요. 특히 같이 한솥밥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강한 연대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군대 생활 3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사람은 죽자 사자 못해요. 맨날 헛얘기 또 오고 계속.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 구강이 발달해가지고 먹는다는 말이 무지무지 많아요. 먹는다. 도대체 영어에서는 그게 먹는다로 통하지가 않아요. do를 쓰거나 take를 쓰거나 have를 쓰거나 무슨 다른 동사를 써야 되는데 먹는다로 쓰면 다 통해. 나이를 먹다. 나이를 우드러 먹어 도대체가. 욕을 먹다. 꼴이 들어갔으면 꼴인 그래야 되는데 꼴을 먹다. 욕을 먹다. 귀를 먹다. 다 먹다에 다 먹다. 심지어는 understand도 알아먹다. 그런단 말이에요. 뭘 먹어 먹기는 알아먹다. 홍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챔피언 먹다 그랬단 말이에요. 홍수환 선수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을 때 그거를 못 알아듣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야. 내가 챔피언이 됐다는 얘기거든. become 됐다는 얘기인데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특히 우리 국민들은, 한국인들은 같이 먹고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상사가 하고 스폰서가 하게 되면은 한 대 뭉친다는 거예요. 감성이 앞서니까. 자, 덕불고 필률인. 요건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덕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런 말. 이거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다시 말하면 덕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덕을 베푸는 사람에게. 덕을 베푸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먹여 살리겠다는 정신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덕을 베푸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웃이 있다. 반드시 그게 추종자가 있다. 그게 뭐예요? 파트너가 생긴다. 성공한다. 그런데 부덕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없다. 돈으로 모인 조직은 돈이 안 생기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정으로 그리고 덕으로 뭉친 조직은 돈이 안 생기고 어려우면 더 단단하게 단결해요.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자. 자, 이렇듯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그것은 애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지? 정직한 사람이야. 용기가 있어. 아주 창의성이 뛰어나.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 그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야. 머리 좋고 덕 없는 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앉아있는 놈들이 죄다 그런 놈들이에요, 지금. 야, 그 사기치는 머리 봐서야 기가 막히죠. 용기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처먹었는지. 용기가 없고서는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덕이 없어요, 덕이. 자, 이와 같이 덕을 베푼다는 것은요, 말로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정신, 내가 당신들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정신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다. 자, 요 사람들이 이제 혼자 자시고 지금 앉아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거 박덕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요, 머리 좋고 집에 돈 많고 학력 좋고 용기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덕이 없어. 덕이 없어요. 덕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어떤 고난에 처했을 때 변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요. 전부 이렇게 해버려요. 덕이 있는 사람은 적극 변호합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적선지가 필요여경.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선을 쌓는 집안. 여기서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남는 경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남는 경사가 뭐냐? 선을 쌓으면, 즉 남에게 베풀고 살면은 당신만 덕을 보는 게 아니고 당신 후손들도 덕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남는 경사니까. 그렇죠? 적선지가 필요여경. 주역의 권계, 공계, 이 맨 앞에 나오는 건데 이걸 해설하면서 이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주역의 가장 근본적인 계인 건계, 하늘과 땅, 요 두 개를 설명한 건데 요걸로 설명이 다 돼요. 선을 베푼 사람은, 즉 남을 밥 먹여 살리겠다고 베푼 사람은 당신만 이 경사가 있는 게 아니고 당신 자손대까지 경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적 불선지가 필요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에게 베풀지 않은 사람, 선을 쌓지 않는 사람은 남는 재앙이 있다. 그 말은 당신만 피를 보는 게 아니고 당신 자손도 재앙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건계와 공계를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거면 돼요. 남에게 베푸는 사람, 선을 쌓는 사람은 당신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당신 자손도 잘 된다. 종도득도. 요건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당신이 선을 베풀면, 누군가를 먹여 살리겠다고 선을 베풀면 거기서 당신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종과 득과라고도 합니다. 오이를 심으면 오이를 얻는다. 오이를 심었는데 거기서 뭐 이상하게 나왔다. 그런 건 없어요. 인과응보. 요게 자기 충족적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베푼다. 이게 자연법칙이거든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자연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밥 먹여 살리겠다고 베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밥 먹여 살린다. 그래서 기업이 커지는 거예요. 기업이 커지는 거예요. 고객들을 내가 사기쳐가지고 뜯어먹어가지고 나만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그놈이 망해요. 망합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주먹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습니까? 바위가 아파요? 주먹이 아파요? 주먹이 아파요. 왜 주먹이 아파요? 예? 예, 그걸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이게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도 하여간 그렇게 생각하세요. 뉴턴의 운동의 제3법칙인데 내가 바위를 치면은요, 바위도 똑같은 힘으로 나를 치는 것을 작용 반작용으로 합니다. 바위가 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바위를 더 세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도 나를 더 세게 쳐요. 그래서 점점 아픈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죠. 이 걸어가는 게 뭐 때문에 걸어가냐면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 바닥을 미는 거거든요. 밀면은 이 바닥이 나를 밀어줘요. 이걸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건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립해요. 자연법칙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밥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베풀면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밥 먹여 살리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작용 반작용. 그 크기가 똑같아요. 그 크기가 똑같은데 나는 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익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커지는 거예요. 고객의 성공이라고 해놨잖아요. 모든 사람을 밥 먹여 살리자.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면 가격이 싸야 되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것도 작용 반작용이에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것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give and take. 이게 인간관계도 매우 철학적 관계 같지만 사실은 give and take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두 연인이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남자놈이 맨날 사랑한다 하면서 라면 한 번도 안 사준다. 그러면 그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쏜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지.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야지. give and take 관계가 인간관계가 무슨 매우 형이상학적인 관계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공짜는 베풀면 몇 배로 들어간다. 공짜는 없다. 다시 말하면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내가 땀 흘린 것만큼, 내가 베푼 것만큼 나에게 돌아온다. 이건 누가 공갈 치는 게 아니고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이에요. 자, 공정하다는 것은 같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기여한 것만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불공정한 겁니다. 이걸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에 대해서 2010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동반성장 공정사에 강조하셨고, 작년에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공생발전을 강조하셨어요. 이러면서 크게 사회 이슈가 됐는데, 그러기 전에 벌써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있었어요. 미국의 이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달인지 신발인지 하는 교수가 있죠. 그냥 뭐 이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정치철학 얘기입니다. 도덕철학, 정치철학이에요. 그런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고 지금도 계속 스테디셀러가 되고 있어요. 그 책이요, 그렇게 막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자빠져서 읽고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한 강의 노트예요. 그러니까 정치철학이에요. 도덕철학이고. 그런데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려나간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의, 공정성, 형평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걸 나타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는요, 그것이 꼭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은 아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바로메터입니다. 그 책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타가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이스라엘이나 또는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타가소에 애를 맡겨놓고 부모가 안 가면 애를 안 내줘요. 부모가 반드시 가서 애를 인수인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가 어떤 한 부모라도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교사들은 퇴근을 못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미국에서 애 유치원을 보냈는데 어쩌다가 늦게 갔더니 선생님은 혼자 남아있어. 우리 애만 데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타가소에서 늦게 오는 부모들이 많아가지고 교사들이 퇴근을 못해.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늦게 오는 시간만큼 벌금을 매기기. 늦게 온 것만큼 벌금을 매기기.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어요? 부모들이 늦게 오는 부모들이 줄어든 게 아니라 훨씬 많아졌어. 훨씬 많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돈만 가지고 행동이 유발되는 게 아니다야. 아니다. 공정성,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늦게 오는 부모들이 많아졌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8시간 요금을 내고 9시간 맡기면 내가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미안해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미안해 죽겠네 이거. 그것을 다시 말하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늦게 간 것만큼 벌금을 내면은 미안할 것도 없고 불공정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맡긴 것만큼 돈을 냈는데 당신한테 내가 미안해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게야. 이렇게 된. 그러니까 늦은 사람이 더 많아. 자, 이건 뭐냐 하면은요. 파트너 스폰서 관계에서 모티베이션, 행동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돈이 그 사람의 모티베이션을 일으킨 것만은 아니다. 돈이 중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수당만 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저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존경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베풀지를 않아. 그러면 존경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존경하지 않는 게 왜 존경하지 않느냐? 저 사람이 베풀지 않으면 우리도 존경하지 않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는 것만큼 받는 것만큼 준다. 자, 회사에서도 이제 공정성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회사의 경영자가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젖소 철학을 구사하면 회사가 어려웠을 때 아무도 자기를 희생해서 나서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원들은 그 밑바닥에 CEO가 경영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봉급을 깎고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더라 그 말이에요. 공정하다. 그런데 지 돈벌이만 위해서 경영자나 CEO가 사원을 부렸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다 떠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골난망 이것은 뼈의 세계에서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 이게 덕을 베풀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덕을 베풀면 그 사람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자기 형편이 지금 어려워서 그 덕을 되갚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을 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이고 그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동고동락 이것은 바로 스폰서 파트너가 같이 어려움을 같이 하고 즐거움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건 강태공의 육도삼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면 꼭 자기 친구가 막걸리집을 해가지고 막걸리 도가를 해가지고 막걸리를 보내줘. 전쟁터에서 막걸리통 하나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겠죠 맛이. 근데 이 장수는 막걸리통을 보내주면은 시냇물 저쪽 위에서 막걸리를 부어. 그리고 전 병사들을 일렬 정도로 서게 해가지고 막걸리 시냇물을 퍼먹도록 해. 막걸리 한씩 먹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막걸리 맛이 난리는 없지만은 그 장수의 마음이 병사들에게 전달되어 전투에 이긴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베풀면 병사들도 반작용으로 장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지금 그런 얘기. 사마천의 사기열전에 나오는 오기 장군 얘기입니다. 오기 장군 유명한 유나라 때 이 유나라를 아주 강성한 국가로 만든 오기 장군인데 아니 오기 장군이 이 병사의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어요. 종기가 나왔어. 그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대성통곡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아들은 쫄병이고 오기 장군은 대장군인데 대장군이 당신 아들 종기를 입으로 빨아줬는데 왜 우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저의 아버지를 오기 장군이 그렇게 해줬더니 전장터에 가서 일보도 후퇴 안 하고 맞아 죽었다 이거야. 그러면 저놈 앞날이 뻔한데 내가 왜 울지 않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그 아랫 사람은 목숨을 버리고 위에 사람을 위해서 충성한다. 그게 육도삼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자, 인도의 수도승이 중국으로 여행을 따라하는데 두 사람이 중간에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 수도승이 아이고 저 사람 얻고 가자 그랬더니 한 수도승이 우리도 가기 바빠 죽겠는데 그냥 놔두고 가자. 그리고 그놈 앞에 휙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수도승은 곧 얼어 죽게 된 이 과객을 업고서 간단 말이야. 업고서 가는데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 앞에 흉간 놈이 얼어 죽어 있어. 업고 간 사람은 둘이 부대끼면서 막 살이 부딪히고 그러니까 땀이 나서 안 얼어 죽었는데, 아이 저 죽어가는 사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말이야. 우리라도 살아야 될 것이라 횡간 놈 얼어 죽었더라 그 말이야. 자기 혼자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같이 살려고 하면 같이 산다. 그러니 자, 이 흡열박쥐 피나 넘을게. 박쥐 중에 유일하게 이 피를 빨아먹는 박쥐가 흡열박쥐인데, 다른 박쥐들은 과일이나 모기 같은 거 잡아먹어요. 이놈은 피를 빨아먹어요. 그런데 피를 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짐승을 만나야 되는데, 큰 짐승이 그렇게 많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진대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빨리 피를 먹지 못하면 죽는답니다, 이 흡열박쥐가.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느냐? 피를 나눠 먹는 습성이에요. 큰 동물을 만나는 놈이 배가 터지도록 피를 먹고 와. 그래가지고 피를 못 먹고 온 놈에게 다 나눠줘요.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지가 항상 큰 동물을 만나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놈이 또 먹고 자기도 또 얻어먹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동물학자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같이 나눠 먹으면 같이 살고, 저만 먹고 살려고 하면 다 죽는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공생정신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자. 요게 김종학이라는 사람이 쓴 김종학의 이 그림 편지라는 책에가 이 말이 들어있더라고. 이 양반이 자기 딸에게 보낸 그림 편지를 책으로 묶어 나왔는데, 어느 날 어린 새가 아직 둥지에서 지금 날지를 못하는데 둥지에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있어서, 그 바닥에 어린 새가 날지 못하면 뱀이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장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미새가 먹이를 주기 좋도록 마당에 놔뒀답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 먹고 와보니까 새는 온데간데 없고 뱀이란 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란 놈이 들어가서 이 새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놈을 통째로 삼켰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배가 가자 나오지를 못해. 이놈이 혼자 독식을 해가지고 이망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철창에 갇혀 계신 어르신들도 이러다가 그랬어요. 이러다가 혼자 자시다가 이 철창을 못 나오고 지금 좀 나눠 먹었으면 배가 좀 들어갈 건데 말이야. 예? 예. 이 양반도 이 30년 동안 혼자 해먹다가 철창에 갇혀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장면. 무바라크라고 하는 이 양반이 빼돌린 돈이 80조라는데 새 통째로 먹은 뱀하고 똑같아요. 지금 호가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우가 뒤에 있는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지가 호랑이냥 행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들어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혼자. 자, 늑대 소년 이야기. 이런 것은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죠. 카말라와 아말라지요. 생고기를 먹고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이걸 식목사가 데려다가 길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적응 못하고 다 죽었고, 일찍 죽었어요. 한 어린애는 1년도 못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카말라는 17살 때 정도 죽었고. 그런데 이렇게 격리되어 있으니까 어떻느냐? 인간의 말을, 그 다음에 인간의 행동을 가리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잡는데 1년이 걸렸답니다. 똑바로 서는데 몇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엉덩이 붙이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어떤 이 웨이브, 흘러가는 흐름에서 엉뚱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된다. 반드시 시스템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읽은 천하문화사. 이것은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운 것이 없다. 이건 정주영 회장님의 좌우명입니다. 현대가의 현재 좌우명이 이거죠. 하나같이 한결같이 부지런하면 천하에 어려움이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 누군가 하늘에서 운이 뚝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돕지 않는데 누가 자기를 돕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 모사제인 성사전. 이건 안중근 의사의 휘호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휘호는 지금 여순 감옥에서 200여 점을 지인들에게 써서 주셨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학문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순 감옥에서 이 굉장한 글씨들. 근데 지금 200여 점을 써서 지인들에게 주셨는데, 지금 한 40여 점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한 25점이 지금 국가 보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 팔고 사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유명한 글씨들입니다. 재작년에 그 경매가 하나 이루어졌죠. 그것은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이 안 됐어요.
논어에 있는 말씀인데 그게 4억 5천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데 몇 살 때 순고 가셨어요? 36에 순고 가셨어요. 36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람이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아까 하늘이 뭐냐 하면은 바로 진인사예요. 진인사. 네 일을 충실히 하면 하늘도 돕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야지 가만히 있는데 돈이 벌린다 안 벌린다 해가지고는 그건 말이 되지 않아요. 하늘이 돕질 않아요. 자, 이제 왕후장상 영유정요. 요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장군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부자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 우리나라 부자 통계를 보니까 상속형 부자가 5%랍니다. 아버지가 잘 살아서 할아버지가 잘 살아서 내가 부자가 된 거. 혼인형 부자,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부자 된 사람. 전문가형 부자, 이것은 자기 특기, 김연아, 박지성, 의사나 변호사나 변리사나 굉장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나머지 60%가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부지런하고 베풀고 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기 이게 합해봐야 40%고 이게 60%예요. 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애터미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준다 그 말이에요. 준다. 그런데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 Stay hungry, stay foolish. 항상 배고픈 것 같이, 다시 말해 항상 갈망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뭘 성취를 해야 되겠다. Stay foolish, stay clever 하지 않고 stay foolish 그랬어요. 바보처럼 행동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무슨 말이든 항상 배우는 자세를 foolish한 사람이 자기 잘난 척 하겠어요?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stay foolish, stay hungry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함께 여시구전, 이것은 함께 성공하자는 겁니다. 이게 애터미 사업은 절대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다고 해도 똑똑한 바보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야, 참 바보 같은 놈 많아요. 근데 혼자 놔두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인데 그 똑똑한 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보니까 참 아주 후지게 생겼거든. 근데 그 사람이 후지게 생겼다고 또 후지다고 한 사람은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한 놈은 어디 가고 없어요 지금. 그게 어때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고 아까 승수 효과 때문에 그럽니다. 혼자는 안 돼요. 혼자 같이 여시구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함께 발전하자. 그 말, 함께 전진하자. 혼자는 안 된다. 함께 전진하자. 오케이. 요 그림은 지금 네 분수를 알라 그 말이에요. 악어가 건들 놈이 따르고 있지 코끼리를 건드렸어. 잡아 올렸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지 분수를 알아야지. 혼자 똑똑하다고 해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게.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 분수를 알고 분수껏 행동해야지. 나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똑똑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식신생재인데 베푸는 마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고 우리 파트너, 우리 고객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리고 존버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면은 그 정신이 무엇인가 하는 스폰서에게 물어보시고 반드시 천일 천만 원 작전인데 천일 내에 월소득 1,000만 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부 월소득 2,000만 원이 됐어요. 천일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가능하다고 하면 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